자, 다 끝났다. 이건 뭐지? 우와, 완전 오랜만이다 이거. 대박. (1997년) 난 당시 교생이었다. 당직을 처음 서는 날 돌려줬던 안내문이다. 와, 진짜 요즘은 보안업체가 학교의 보안을 맡고 있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른다. 우리 학교 숙직 당번 선생님께 이번에 숙직을 하시기에 앞서 최근 변동사항과 항상 지켜주셔야 하는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별관 1층 여자 화장실은 배관 공사를 위해 임시 폐쇄 중입니다. 맞아. 그래도 한 번씩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에 명시된 주의사항을 선생님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주세요. 학교에서는 이를 어겨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안내문은 외부로의 유출을 삼가해 주세요. 유사시 수의실로 연락해 주세요. 이 선생. 맞아. 그랬었지. 이 선생. 이 선생. 아, 이 선생. 아, 네. 부르셨어요? 아, 그 사람이 그렇게 부르는데 계속 멍만 때리고 뭔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야? 아, 네, 죄송합니다. 저 아직 적응이 잘 안 돼서. 에이, 하긴 지금 한참 정신없을 테니까. 여튼 오늘 당직이지? 네, 그 이 선생도 알겠지만 우리 학교가 월급은 많이 주지만 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자, 이거 당직 안내서니까 그거 같이 읽으면서 내가 안내 좀 도와줄게. 아,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같이 보자고. 첫 번째, 순찰하다 만나는 학생들은 모두 귀가 좋지 않을 것. 그 학교에서 아무리 늦어도 6시 이전에 모든 학생들 다 귀가 조치 시키고, 이게 다 교사랑 학생의 안전을 위한 거니까 꼭 명심하도록 하고. 자, 다음 두 번째, 하늘색 원피스를 입은 키 큰 여학생은 어디에서나 나타납니다. 순찰하다 만났을 때 아무 말도 걸지 말고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이 하늘색 원피스 입은 키 큰 여학생이 어디서든 나타나. 근데 그 학생 주변에 만약 물이 고여 있다면 그 자리를 바로 벗어나야 돼. 거기서 숙직실이 가깝다면 들어가서 금줄을 빨리 치고 수의에게 바로 연락하도록. 그 수의가 우리 학교랑 협력하는 어떤 단체에게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할 거야. 자, 그럼 3번. 학교 지하로 누군가 뛰어 들어간다면 절대 뒤따라가지 마세요. 그래, 따라가면 안 돼. 가끔 숙직하던 선생님들이 기절한 채로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만약 이 선생도 누군가 지하로 뛰어가는 걸 본다면 그냥 거기는 제일 마지막에 순찰하는 걸로 하고 다른 데부터 돌아. 그러면 돼. 자, 그리고 5번째 보자고. 그래, 지하에서 신음소리가 만약에 들리더라도 그 소리 나는 쪽을 굳이 확인하러 가지 마.
이 학교가 너무 낡아서 바람 부는 소리가 그렇게 들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굳이 갈 필요 없어. 자, 다음 6번째. 과학실 앞에 지날 때 보면 그 실험에 몰두하는 선생님이 하나 있어. 말 걸어도 그 선생 고개 까딱하지 않으니까 굳이 얼굴 보려 하지 말고 말도 걸지 마. 조용히 순찰하고 문을 잠그고 나오면 돼. 알았지? 7번째. 미술실에 가면 학생들이 그린 정물화나 풍경화, 그리고 유관순 초상화가 있어요. 근데 미인을 그린 초상화가 만약에 있다면 그 초상화의 눈을 가리고 얼른 빠져나와야 돼. 우리 학교에는 미인 초상화가 없거든. 그 눈 가리개 천은 미술실 오른쪽 문 아래에 있어. 그걸 사용하면 돼. 그리고 8번째. 양호실 침대에 누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다. 그럼 그냥 지나가면 돼. 그 이불 속에 있는 게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절대 깨우면 안 돼. 알았지? 아, 예. 교육 중입니다. 네. 수고하세요. 자, 그럼 9번째. 5학년 3반 교실 창가에 누가 서 있는 걸 간혹 보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게 되더라도 굳이 확인하러 가지 마. 그 여러 번 목격된 건데 그 누군가가 계속 아래로 뛰어내리거든? 근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덩달아 뛰어내리고 싶어진다고 그래.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즉시 수의에게 바로 연락하도록. 자, 그리고 10번째. 보자. 어떤 할머니가 자기 손주를 데리러 왔다고 하면서 4학년 4반 교실 어디 있는지 가끔 물을 거야. 그러면 그냥 당황하지 말고 신관 쪽 저기를 가리키면서 대충 둘러댄 다음에 얼른 그 자리를 벗어나야 돼. 우리 학교에는 4학년 4반이 없거든. 자, 다음은 이 선생도 알다시피 우리 별관에 양쪽 끝에 계단이 있잖아. 그런데 가끔 가운데 지점에서 계단이 보일 때가 있어. 그럼 그것도 올라가지 말고 바로 수희한테 전화해서 알려주면 돼. 자, 이제 끝이 보인다. 12번째. 이 안내문에는 4번 조항이 없습니다. 만일 그것을 발견하셨다면 태워버리거나 교무실에서 새 안내문을 챙기세요. 우리 아까 4번이 있었나? 자, 마지막 13번째. 위의 모든 사항들을 어겼을 경우 이거 중요해. 잘 봐야 돼. 2학년 6반, 5학년 7반, 6학년 3반 이 교실이나 숙직실로 바로 들어가서 금줄 치고 수희한테 바로 연락을 해야 돼. 이 장소들이 그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지지 않고 항상 금줄이 준비되어 있거든. 그리고 항상 그 수희가 올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된다. 알았지? 자, 그럼 끝났으니까 난 이만 가보겠네. 오늘 수고하고 무슨 일 있으면 수희한테 전화하고. 내가 20살이 되던 해, 부모님의 곁을 떠나 나와 같이 살던 누나는 외국으로 떠났다. 외국인인 매형의 비자와 결혼 문제 때문에 간다고 했다.
내가 얹혀 살았다고 해야 더 맞는 말이겠다. 누나는 새엄마의 구박을 더 이상 못 견디겠다며 혼자 독립을 해서 원룸을 구해 살고 있었고, 내가 18이 되던 때 새엄마가 내 가방에서 담배를 발견하고 동시에 어릴 적 친엄마를 생각하며 내가 써놓은 편지를 몰래 읽었다는 사실을 알았던 그날, 여긴 감시받는 교도소지 집이 아니라며 뛰쳐나왔다. 그리고 누나 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아버지는 다음날 누나 집으로 찾아와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차라리 그냥 누나 집에서 지내라. 가뜩이나 여자애 혼자 있는 집이라 걱정도 되고 하니까 그냥 너도 여기서 지내. 얼마 지나지 않아 투룸으로 이사를 했고 나는 그곳에서 학교를 다녔다. 그리고 20살이 되면서 그 집은 계약을 끝내고 나는 이제 다른 곳을 알아봐야 했는데 뭐 집에서 지원을 해줄 리는 없고, 그렇다고 20살에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나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어떻게 할까 한참 고민하던 찰나 집 바로 맞은편에 골목을 비추는 가로등에 늘 곁눈질로만 보고 그냥 지나쳤던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최고급 시설 고시텔 월 10만 원? 식사 김치 제공? 나는 그것을 보며 생각했다. 월 10만 원에 식사까지 제공을 해준다고? 완전 하숙집인데? 그리고 곧장 종이에 붙어있는 번호로 전화를 했고 고시텔 원장은 반갑게 전화를 받으며 안 그래도 딱 좋은 방이 하나 남아있다고 했다.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당장에 잠잘 곳도 없는데 찬밥과를 신세겠냐 하며 단걸음에 고시텔로 찾아갔다. 하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고시텔 건물 자체도 굉장히 우중충한데다가 고시텔 내부는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온갖 냄새가 나면서 부엌이라고 보여준 곳을 들어가자 청소를 얼마나 안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벽지에 곰팡이와 지저분한 가스레인지가 눈에 띄었다. 근데 참 특이한 건 그래도 방은 정말 깨끗했다는 것이다. 창문은 없었지만 그래도 냄새도 안 나고 상당히 깨끗했기 때문에 이 돈으로 또 어딜 가서 구하겠냐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나는 바로 계약을 해버렸다. 그런데 문득 원장이 내게 말했다. 그런데 바로 옆방에 할머니 한 분이 사셔요. 좀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 학생이 이해 좀 해줘. 예, 뭐 괜찮습니다. 공부하자고 들어온 것도 아니었기에 딱히 신경 쓰이지 않았다. 그날 내 짐을 모두 옮기고 낯선 방에서의 밤이 시작됐다. 그런데 원장 말대로 진짜 옆방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통화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혼자 떠드는 것 같기도 하고 알 수는 없었지만 크게 신경 쓰이는 큰 소리는 아니었기에 내 짐을 정리하는 데 몰두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원장인가 싶어 네? 하고 뒤로 돌아 문을 열었지만 바깥에는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다. 아이고, 오늘 들어오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그분은 인상이 참 선해 보였다. 한겨울인데도 고작 내복에 털조끼 하나만 걸치고 있었고 손에는 무엇을 그리 바리바리 들고 계신 건지 한참을 내게 고시원 얘기를 해주시다가 대뜸 손에 들고 계신 그것들을 내게 주셨다. 밥도 못 먹었을 건데 이거 먹어요. 응? 젊을 때 많이 먹어둬야 돼.
나 같은 늙은이는 뭐 이제 곧 죽을 거라 안 먹어도 괜찮네. 하시며 귤 한 봉지와 고추장찌개 그리고 파전을 주셨다. 애써 괜찮다며 할머님 드시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양하지 말고 받아달라고 하시는 말씀에 나는 잘 먹겠다고 인사를 드리고 이내 받아들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할머니는 꾸준히 내 방문을 톡톡 두드리시면서 춥지 않냐며 붕어빵과 여러 과일들을 나눠주곤 하셨는데 하루는 알바를 하고 방에 돌아와 잠깐 누워있을 때였다. 오늘은 할머니께서 조용하시네 하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문득 소리가 들렸다. 불도 안 켜고 있다 보니 자연스레 옆방의 소리가 조그맣게 들려왔다. 처음엔 조금씩 훌쩍이시더니 이내 눈물을 쏟으시며 누군가에게 하소연하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대충 엄마 데리러 와주지 않겠냐라는 말이 오가는 것을 보면 자제분이 계신가 하고 짐작을 할 수가 있었다. 하지만 한편으론 내가 참견할 일은 아니지만 어머니 혼자 어떻게 이런 곳에 모셔놓을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뉴스에서만 봐오던 현대판 고려장이 따로 없구나 하며 씁쓸한 마음에 담배를 하나 물고 밖으로 나가자 그곳엔 고시텔 원장도 앉아 있었다. 우린 서로 인사를 하며 원장 앞 의자에 털썩 앉아 담배에 불을 붙이는데 문득 원장이 얼굴을 있는 대로 찡그리며 내게 물었다. 옆방 할머니 좀 많이 시끄럽지? 아니, 신경 쓰일 정도로 시끄럽지는 않아요. 그냥 통화하시는 것 같던데. 그러자 원장은 고시텔 입구를 한번 쓱 쳐다보더니 의자를 내 쪽으로 끌어와 목소리를 낮춘 채 말했다. 사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며느리가 집에서 늙은이 냄새 난다고 막 싫다고 요양원 보내자 그랬대. 근데 요양원이 한두 푼 들어? 아들이 글쎄 조용한 데 가서 살라고 여기다 보내놨대. 저런. 그럼 찾아오기는 해요? 저 할머니가 여기서 4년 살았거든. 근데 딱 한 번 봤어. 사들고 오지도 않고 그냥 돈 몇만 원 주고 바로 가더라니까. 내가 참견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하잖아. 안 그래? 아니 그럼 밤마다 그 아들분이랑 통화를 하시나 봐요? 조심스레 꺼내보았다. 무슨 대화를 하길래 그리 서럽게 우시는 건지 알고 싶었기 때문에. 참 불쌍한 사람이야. 할머니는 집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데리러 와주지 않겠냐고. 엄마가 그렇게 믿냐 그러고 있지. 아들은 며느리한테 잡혀 사는지 절대로 안 된다 그러더래. 아무리 그래도 자기 엄마인데. 그러다가 이내 다른 사람들이 우르르 나와서 우린 대화를 마쳤다. 할머니께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과 어쩌면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이랑 대화도 하고 먹을 것을 나눠주면서 조금이나마 그 마음을 달래고자 하셨던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나서 원장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인지 옆방에서 할머니 우는 소리가 들릴 때면 또 아들이랑 통화하셨구나 하는 예감이 들곤 했다. 그렇다고 방에 찾아가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대화 상대라도 되어드릴까 했지만 주제는 없는 행동 같았다. 하지만 나도 결국 사람인지라 할머니의 그런 마음도 알고 고생하시는 것도 충분히 알지만 나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 되어 나를 그렇게도 챙겨주시는 할머니께 무엇 하나 도와드린 것이 없었다. 아니, 도와드릴 수가 없었다. 하루 종일 꼬박 일해서 얼추 200이라는 돈을 모아서 이제 원룸으로라도 갈 수 있구나. 드디어 고시원을 탈출하는구나 하던 그때. 고시원에 들어온 지 딱 2년이 지나가던 그 해. 할머니가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계단을 힘겹게 내려오시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얼른 달려가 할머니 짐을 들어서 1층에 옮겨드렸다. 아무것도 모른 채. 아유, 아니, 무슨 짐이 이렇게 많으세요? 안 도와줘도 되는데. 고마워요. 그리고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할머니께 물었다. 아니, 근데 어디 가세요? 아이, 그냥. 이제 고시원 나가려고요. 아이고, 나 학생 주려고 챙겨둔 거 있는데. 라고 하시면서 작은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으신 채 한참을 뒤적거리시더니 이내 꺼내 보이신 건 네잎 클로버가 들어있는 열쇠고리였다. 좋은 거 못 해줘서 어떡하나. 네잎 크로바예요. 내가 직접 만든 건데 항상 나 도와줬잖아요. 고마워서 주는 거예요. 작별 인사도 할 겸 가져가요. 뭔가 모를 서운한 마음이 일었다. 고시텔 복도나 바깥에서 나를 마주치면 언제나 존대를 해주시면서 항상 뭘 하나 더 못 챙겨주셔서 안달이신 분이 고시텔을 떠난다니 괜히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건 그저 내가 끼고 있는 장갑과 목도리를 드리는 것뿐. 처음으로 할머니께 무언가 해드렸다. 날씨 아직 많이 추워요. 이건 저한테 항상 음식이나 먹을 거 주셨으니까 작지만 보답으로 드릴게요. 이거 버리지 말고 꼭 하셔야 돼요. 절대 사양하실 줄만 알았던 할머니께선 이젠 마지막이라 그런 건지 내 앞에서 장갑과 목도리를 휙 두르시고 세상 밝은 얼굴을 하시며 고마워요. 한마디 하시고는 이내 짐을 바리바리 챙겨 길을 나서는 모습이 보였다. 할머니의 뒷모습은 어쩜 그리도 처량한지. 괜한 마음에 눈물이 날 것 같아 고시텔로 올라오자 원장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놀래라. 어이, 그래, 어서 와요. 아니, 저 오다가 옆방 할머니랑 마주쳤는데 이제 아드님 댁으로 가시나 봐요? 그러자 원장은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담배를 하나 꺼내물더니 내게 말했다. 아휴, 내 아들이었어 봐. 아주 그냥. 아, 왜요? 또 왔었어요? 아니, 오늘이 방세 내는 날이잖아. 할머니랑 학생만 안 보냈더라고. 맞다. 바로 보내드릴게요. 아니, 그건 그렇고. 할머니 방세는 매달 아들이 보내온단 말이야. 근데 지금 3달째 돈을 안 보낸 거야. 할머니도 그걸 아니까 오늘 아들한테 전화를 했더니 며느리가 대신 받아서 지들도 힘들다니 뭐라니 그랬다잖아. 아니, 그럴 거면 그냥 있기라도 해주든가. 원장은 주변을 힐끗 보더니 이내 말을 이었다. 아니, 그렇잖아. 내가 올 겨울까지만이라도 돈 안 받고 계시게 해드릴 테니까 그냥 두시라고. 막 그랬더니 됐대요 또. 그냥 내보내래. 아들이 그래요? 아니, 며느리가. 원장은 손해를 보면서도 할머니를 조금이나마 챙겨드리고 싶었지만 결국 못된 아들 내외 덕에 그조차 날아가 버린 거다. 그 일이 있고 딱 3개월 후 그 할머니 아들이라는 사람이 찾아온 적이 있었다. 자기 엄마 여기 있냐고, 연락이 안 된다며 아직 여기 계시냐고. 그 사람은 고시텔 앞에서 계속 전화기만 붙든 채 자기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한 건지 모르겠다고 제발 좀 찾아주면 안 되겠냐며 어린아이처럼 울어대기 바빴다. 원장은 그 남자를 향해 말했다. 남의 집 귀한 자식이라 내가 함부로는 말 안 할게요. 근데 그러지 말았어야죠.
다 늙은 노인네가 여기서 살아봐야 얼마나 산다고. 올 겨울이라도 내가 여기서 지내게 해드리겠다니까. 본인들이 내보내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찾아달라고. 아휴, 가세요. 가. 본인들이 일을 이렇게 만든 거고 어머니 연락 안 돼서 미치겠는 그 감정도 당신들 몫이니까 엄한 데 와서 찾지 말고 빨리 가세요. 가. 아휴, 저 아들, 가 소금 중 한 대 가져와라. 그 남자는 한참을 그렇게 엎드려 울다가 가버렸다. 이후로 나도 고시텔을 나오고 이제는 그 고시텔도 문을 닫았다. 과연 아들은 할머니를 찾았을까? 날씨가 슬슬 추워지려고 하니까 문득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써본다. 딱 7년 전 이야기다. 그때 당시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에 위치해 있던 고시원이었고 말이 식사 제공이지 밥은 아쉬운 사람이 알아서 해먹었고 김치는 떨어지면 그때 한 박스씩 시켜서 공용으로 먹었다. 글에는 안 적었지만 김치가 항상 모자랐던 기억이 난다. 공용 냉장고에 넣어두면 사람들이 죄다 훔쳐먹었으니까. 공용 부엌에만 아예 CCTV를 달기도 했었다. 고시원 10만원 이야기가 그리 오래전 이야기는 아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열악한 고시원 중에선 그런 곳이 많았던 것 같다. 그럼 시작해도 될까요? 예. 네. 그러면은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쯤에 가족들이랑 계곡에 놀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그 형들이랑 수심 깊은 곳으로 가보자고 가족들이 있는 곳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있었던 곳에서 위로 좀 더 올라가셨다는 뭐 그런 말씀이시죠? 예. 네네.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때가 한여름이라서 되게 덥기도 했고 노느라 정신이 팔려서 그냥 막 올라가다가 문득 옆쪽 숲풀 사이에 누군가가 돌탑을 쌓아놓은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은 혹시 그걸 무너뜨리신 건가요? 예. 한 개도 아니고 여러 개가 있었는데 네. 이게 정말 정성스럽게 올린 탑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요? 그러니까 큰 돌부터 올라갈수록 작은 돌로 이렇게 가는 그냥 평범한 탑인데 이게 뭐랄까 돌 모양들이 되게 하나같이 울퉁불퉁해서 어떻게 저걸로 탑을 쌓았지? 할 정도로 되게 정성스럽게 보였어요. 그래서요? 그때는 제가 나이도 어렸고 아무것도 모르던 때였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발로 차서 그 탑을 하나하나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거기에 있던 돌탑을 전부 다요? 예. 한 대여섯 개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한 개도 빠짐없이 그냥 싹 다
이게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근데 그때 마지막 탑이 무너지면서 바닥에 납작한 종이가 하나 깔려 있더라고요. 잠시만요. 그 종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종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왜 쓰레기인가? 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 편지더라고요. 네. 계속 말씀해 주세요. 예, 이게 가만 보니까 아마도 아버지가 자식한테 쓴 편지 같았는데 내용이 되게 짤막해서 굳이 사진을 안 봐도 이게 또렷이 지금도 기억을 하거든요. 어떤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라고 생각되는 분이 네. 뭐뭐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뭐뭐야 너 좀 보려고 왔더니 없어서 그냥 간다. 전화해라. 아빠가.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전 뭐 좀 신기하기도 하니까 네. 형들이랑 막 이거 보라고 막 하고 뭐 이 사람은 여기가 집인가 보다. 그래서 왔다가 없어서 그냥 갔대. 뭐 그냥 이러면서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편지를 그냥 가지고 와버렸어요 그때. 다시 안 묻고 그냥 가지고 오셨다고요? 예. 이게 지금 생각해도 그때 제가 진짜 무슨 생각이었는지 뭐 그냥 이게 뭐랄까요. 그냥 약간 어린 마음에 남의 물건 약탈할 때 좀 약간 그런 뭐 그 약간 희열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네. 예, 그런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후로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기숙생활을 했거든요. 네. 근데 주말에 이제 룸메는 본인 집에 갔고 네네. 저 혼자 저녁에 노트북으로 이것저것 보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정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하면서 더듬더듬 하면서 휴대폰으로 불빛 비춰가면서 방 불을 켜려고 하는데 네. 갑자기 손이 탁 하고 보이는 거예요. 손이요? 예, 사람 손이. 근데 그 느낌이 뭘 내놓으라는 듯이 손바닥만 내밀고 있는데 형체는 안 보이고. 그러면 이게 잠깐만요. 이게 꿈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뭐 그런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실제예요. 네네. 계속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래서 그 손을 보고 있는데 이게 진짜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순간 아이씨 누가 들어와서 장난치나 룸메가 다시 와서 장난을 치는 건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들다가 궁금해서 휴대폰 불빛으로 얼굴 쪽을 딱 비추려고 하니까 그 순간에 딱 불이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눈앞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보이기 싫어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예,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얼굴은 드러내기 싫은데 뭔가 이렇게 원하는? 근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계속 했죠. 이게 설령 귀신이라고 해도 왜 나한테 나타나서 이렇게 손을 내밀까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한참이 지난 건데 갑자기 문득 그때 그 편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네.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 네네.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 아버지가 설마 나를 찾아온 건가 싶기도 하고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이 얘기를 해드렸어요. 우리 그때 계곡 놀러 갔을 때 있었던 일 그리고 내가 기숙사방에서 겪은 일. 그 듣고 뭐라고 하시던가요? 뭐 되게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무당한테 가보자고 해서 일단 그 편지를 먼저 찾아보라고 하셔서 찾아봤는데 다행히 이게 저희 집 제 방 서랍에 그 편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편지를 들고 무당한테 찾아갔는데 그분이 그 편지를 보시고는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이 편지를 돌려받으러 온 것 같다고. 그럼 지금까지 지금 들어보니까 그 돌탑에 뭐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그렇죠. 네. 제가 그래서 그날 이후로 이게 아무래도 안 되겠어서 진짜 이리저리 진짜 온갖 데를 다 찾아다니면서 그때 갔었던 그 산에 돌탑 쌓아두신 분 찾는다고 편지 사진 찍어서 뭐 SNS에서 올리고 뭐 온라인 오프라인 뭐 다 해서 진짜 다 찾아다녔거든요. 네네. 근데 그 아버지를 진짜 찾았어요. 아, 찾았어요? 예, 예, 예. 오. 그래서 만나 뵙고 그 아버지한테 얘기를 다 드렸죠. 제가 계곡에서 있었던 일들.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15년 전에 아들을 먼저 보내셨는데 네. 아드님이 자취를 하던 터라 반찬 전해주려고 갔었다가 그때 두고 온 편지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망하기 직전까지 그 편지를 지갑 속에 넣어두고 다니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품 정리하면서 아들 좋은 데 갈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에 그 편지 위에 돌탑을 쌓으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드님이 그 편지를 계속 가지고 다녔던 거예요. 아들이요? 네, 아들이 가지고 다니던 거를 이제 아드님이 가시고 나서 그 돌탑에 아드님 편하게 가시라고 그 편지를 넣어둔 거죠. 아버님이 옛날에 자취할 때 같이 넣어뒀던 편지를. 예. 예, 그러니까는 네, 이해되시죠? 네네. 아이고, 그렇죠. 그런 사연이 있었네요. 예, 예.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나요? 그래서 그 편지를 이제 그분께 전달해 드리고 네. 했더니 아버님께서 납골당에 아드님 납골당에 가서 전해주고 오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전이 났던 날, 그날 이후로 또 뭐 꿈을 꿨다거나 아니면은 뭐 다시 그분을 마주했다거나 그런 일은 없으셨어요? 와, 엄청 많았었어요. 많았어요? 예, 진짜 그때 이후로 그 정전 손 보고 나서 계속 뭔가 쫓기는 꿈 아니면 뭐 제가 어디서 갇혀서 우는 꿈. 근데 그게 전지 아니 다른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갇혀서 우는 꿈, 그리고 막 화가 난 사람처럼 막 소리 지르는 거를 막 듣다가 깨고 이랬어요. 지금 뭐 말로만 들어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아버지께서는 뭐 별 말씀 따로 안 하시던가요? 뭐 꽤나 속상하셨을 것 같은데. 다행히 아버님께서 어린 마음에 그럴 수 있다고 괜찮다고 오히려 다독여 주시더라고요. 그니까 편지가 뭐라고 미련을 갖냐고 아드님한테 말씀하시듯이 혼자 좀 중얼거리시기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이게 참 신기하게도 아버님께서 납골당에 그 편지를 전해줬다고 하시는 그날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꿈이라든가 그런 현상들이 완전히 싹 사라졌어요. 일단은 정말 다행이네요. 다행이고 예. 아버지 분이 참 인자하신 분 같으세요. 예. 그럼 그 이후로도 딱히 별일 없이 잘 지내오신 거죠? 네. 뭐 딱히 큰일 없이 그 이후로는 잘 지냈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예. 그럼 일단 제가 다 들어본 것 같으니까 예. 네, 이제 통화는 여기까지 할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전화상으로라도 인터뷰 해주셔서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솔직히 정말 오래전 일인데 긴 시간 동안 제 마음속에서 되게 품고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누군가한테 한 번쯤 이렇게 속 시원하게 다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근데 얘기하니까 정말 속이 너무 시원합니다. 죄책감도 좀 많이 사라지는 것 같고, 예, 오히려 제가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저 녹음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네, 이제 나머지는 제가 또 이제 이거 제 저장을 하고 다시 연락을 하는 걸로 하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린 시절에 저질렀던 부덕으로 인해 악몽과 환영에 시달리던 어느 20대 중반의 남성과의 통화 내용이다. 그는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그분께 정말 죄송해요 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했었다. 아마 아무것도 모르던 당시의 본인을 자책하는 듯이 보였다. 그날의 기억 때문인지 계곡은 생각만 해도 약간 꺼려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다. 그땐 왜 그렇게 편지를 가져오고 싶었는지 이젠 계곡에 놀러 갔다가 익사라도 할까 무섭다며 산조차 오르지 않는다고 한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 실제 고인이 간직하던 편지라며 내게 보내주셨다. 부디 그곳에선 아무 걱정 없이 안식을 취하고 계시길 진정으로 바란다. (1700년대) 후반 충청도 진천에는 유성기라는 부자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이 부자가 아침을 먹고 있는데 등에 아이를 업은 여자 거지가 문으로 들어오더니 슬금슬금 유성기가 밥을 먹는 곳까지 들어왔다. 여자 거지는 말없이 대뜸 국을 가져다가 그 자리에서 벌컥벌컥 절반을 마셨다. 그리고 여자 거지는 한마디 말도 없이 또 더러운 맨손으로 이런저런 반찬을 엉망으로 주워서 질겅질겅 씹어먹기 시작했다. 곁에 있던 부자의 하인이 깜짝 놀라서 여자 거지를 넘어뜨리고 두들겨 패버리려고 했다. 그렇지만 유성기는 눈짓으로 만류했다. 유성기는 부유한 사람으로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먹던 밥을 절반을 덜어서 그 여자에게 주었다. 유성기는 이보게, 국과 반찬을 먹었으니 밥도 먹어야 하지 않겠나? 자, 이것도 같이 들게. 고 했다. 그러자 그 여자는 한참을 유성기를 보더니 밥을 받아서 다 먹고 꽤 괜찮아 보이는 밥그릇을 들고는 말없이 집을 나갔다. 여자가 집을 나가자 유성기의 종 하나가 여자를 가만히 따라가 보았다. 여자가 간 곳을 따라가 보니 마을 앞 숲속이었다. 숲에 들어가 보니 여자와 한패로 보이는 일당들이 가득 있었다. 가만히 보니 이들은 협박과 사기를 치는 협작꾼의 무리들인 듯 하였다. 마침 그때는 시비를 걸어서 일부러 몸을 다치게 한 뒤에 관가에 고발한다고 으름장을 놓아서 돈을 뜯는 일 따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던 시절이었다. 두목으로 보이는 자가 여자에게 물었다. 너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여자가 상황을 설명하면서 대답했다. 인심이 너그러운 사람이라서 차마 그분에게 해를 끼칠 수는 없었습니다. 두목이 씩 웃더니 다시 물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나라도 그 사람은 괴롭히고 싶지 않겠구만. 근데 그러면서 그릇은 왜 가져온 거야? 여자가 다시 대답했다. 만약 내가 그릇이라도 들고 오지 않고 빈손으로 왔다면 나 혼자 다 해먹고 나서 두목님을 속인다고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참. 그리고 나서 여자는 아이를 업고 있던 포대기를 풀었는데 그 안에는 죽은 아기 시체가 들어있었다. 그 이유인 즉슨 미리 죽은 아기를 업고 있다가 싸가지 없는 행동을 해서
그 사람들이 여자를 두들겨 패면 맞아서 아기가 죽었다고 관가에 신고해서 돈을 뜯어먹으려던 속셈이었다. 요즘 택시 기사들 사이에서 도는 소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흰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를 태우고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면 그 여자가 택시 기사의 눈을 파서 죽인다는 소문이었다. 참으로 터무니없고 어린애 장난 같은 수준이어서 나는 이 소문은 콧방귀만 나올 뿐이었다. 하지만 소문을 들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흰색 원피스를 입은 승객을 태우게 됐다. 그 승객은 소문과 똑같이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얼굴은 구부정한 자세 때문인지 머리카락에 가려 보이지 않았지만 나이가 어려 보였다. 하지만 소문과 똑같으면 어떠하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나는 승객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렇게 한참을 달리다 보니 인적이 드문 비포장 산길을 달리고 있었다. 뭔가 기분이 쎄해진 나는 소문이 신경 쓰여 긴장이 됐다.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해 요금을 받기 위해 룸미러를 바라봤다. 하지만 긴장과는 반대로 그 승객은 지갑을 찾는 듯이 원피스 이곳저곳을 뒤져댔다. 저기 지갑 없어요? 라고 물었다. 승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이 근처가 집이에요? 아저씨는 기다릴 테니까 부모님한테 요금 받아올 수 있겠어요? 라고 물으니 승객은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산길을 따라 몇 미터 떨어진 작은 오두막으로 들어갔다. 몇 분이 지났을까? 한참을 기다려도 승객은 오두막에서 나오지 않았다. 처음 승객을 보낼 땐 자식 같아서 안쓰러웠지만 시간이 지나 내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 나는 차에서 나와 오두막으로 향했다. 오두막에 다다른 난 현관문에 노크해봤지만 인기척이 없었다. 이상함을 느낀 난 현관문에 달린 외부 확인용 렌즈를 들여다보았다. 렌즈의 용도가 안에서 밖을 확인하는 것이니 밖에선 집 안이 자세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안은 창문이 하나도 없이 모든 벽이 붉게 칠해져 있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낀 나는 천천히 현관에서 벗어나 재빠르게 택시에 타고는 그곳을 떠났다. 며칠 뒤 소문을 전해줬던 동료를 만나 소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물어보니 택시 기사였던 자신의 아빠한테 학대를 당하는 어린 여자아이가 그 아빠에게 눈이 파여 죽은 이유로 택시 기사들을 자기 집까지 유인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택시 기사를 죽인다는 내용이었다. 여기서 소름이 돋은 나는 그 집에서 본 붉은 벽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동료는 그럴 리가 없다고. 자신이 소문 확인차 가서 봤을 땐 그냥 흰색 벽면의 창고 같은 곳이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 렌즈를 통해 내가 본 붉은 벽면은 난 상상하고 싶지 않았다. 자, 네. 제가 한 잔 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술 맛이 좋네요. 네. 그럼 시작해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저 조상 몇 자리에 대해 말씀하실 게 있다고. 예. 저희 아버지 이야기인데요. 네, 말씀해 주세요. 예. 저희가 지내던 마을에 이름 지어주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철학관도 하면서 오다 가다 사람들 사주도 봐주고 뭐 그러던 사람인데, 네. 근데 이 사람이 저희 아버지랑 좀 사이가 안 좋았어요. 분명 저희 땅인데 계속 여기저기를 쑤시고 댕기면서 무턱대고 묘를 쓰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짓거리 그만하고 다니라고 그렇게 막 싸운 거죠. 선생님 때 소유 땅에서요? 예. 허락이라도 받던지. 이건 뭐 통보도 아니고 대뜸 와가지고는 남의 땅에다가 묘를 쓰려고 하냐.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짓거리냐. 그랬더니 그 사람은 같은 동네 사람들끼리 네 땅 내 땅이 어딨네 만에 막 그러더라는 거죠. 선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아니 애초에 저희 소유였고 우리 조상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땅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땅 없는 사람들한테 돈 받고 좋은 자리 알아봐 준다면서 계속 그 선산을 들쑤시고 댕긴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몇 자리 봐준답시고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사이가 멀어지게 됐군요. 근데 하루는 이 사람이 그러더래요. 내가 나중에 들어갈 땅을 좀 미리 봐놨다. 근데 당신이 우기는 그 선산이다. 그렇게 통보를 하더라는 거죠. 근데 서류상으로 소유 증명이 되는데 그건 뭐 거의 범죄 아닌가요? 그니까요. 대체 왜 이렇게 남의 땅에 그리 집착을 하냐 그랬었는데 알고 보니까 지가 들어갈 자리로 봐놨다는 그 자리가 무슨 풍수지리학적으로 봤을 때 몇 자리로 쓰기 참 좋다 이거예요. 햇볕 잘 들지, 탁 트여서 쭉 내려다 보이지. 아주 뭐 엑셀런트하다 이거예요. 엑셀런트하다. 에휴. 근데 그 산에 다른 사람이 묘를 쓴 적이 있어요? 없죠 당연히. 하도 그 지랄을 하고 다니길래 엄포를 놨었어요. 한 번만 더 둘쑤시고 댕겨봐라. 그때는 진짜 가만 안 두겠다. 그랬더니 이제는 안 다니더라고요. 그럼 뭐가 문제였어요? 담배 한 대만 좀 필게요. 그날 생각만 해도 그냥 저 꽤 큰일이 있으셨나 봐요. 그 개놈 새끼가 글쎄 지가 들어갈 자리 봐놨다는 거기다가 지 묘를 갖다 쓴 거예요. 잠깐만요. 자기가 쓸 거라던 그 자리에 그
본인 묘를 썼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럼 사망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뒤졌죠. 그죠? 아니 근데 그러면은 애초에 남의 소유지의 묘를 쓴 거면 강제로 이장할 수 있지 않나요? 아니 글쎄 그 개새끼가 지 뒤질 때 그러더랍니다. 나는 반드시 내가 말한 그 땅에 들어가 되질 건데 혹시라도 자기를 이장하는 날에는 너는 시름시름 앓다 뒤질 것이고 하나 있는 이 딸내미는 마흔에 자살할 거라고. 이건 뭐 저주 아닙니까? 예? 그럼 그래서 이장을 못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했죠. 집주인이 방 빼라는데 나가야지. 안 그래요? 그쵸. 해야죠. 그래서 이장을 했는데 그 개새끼 때문인지 몰라도 아버지가 3년 전에 옆 동네 놀러가서 뱀수를 자시더니 며칠 뒤에 그 개새끼 말대로 시름시름 앓다 결국 가셨어요. 뱀술이요? 근데 단순히 그 술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보기엔 좀 힘들지 않을까요? 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의사가 뭐라는 줄 압니까? 뭐라고 하시던가요? 노인네가 임플란트를 받느라 이를 싹 다 뽑은 상태였어요. 근데 잇몸이 다 드러나 있고 입안에 상처도 있는 사람이 뱀술까지 자셨으니 중독이랍디다. 중독이요? 뱀독이 몸에 퍼져서. 예. 참 죄송합니다. 저 많이 힘드셨겠네요. 뭐 이제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뭐 그냥 그래요. 그럼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사건 같은 건 없으셨어요? 내 여동생이 내년에 40이에요. 뭐 멀쩡하게 결혼해서 애 낳고 회사 다니면서 사는데 사람이 참 그렇잖아요. 개새끼.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이렇게 괴롭힌다니까요. 예? 혹시나 동생분이 자살이라도 할까 뭐 걱정되시는 건가요? 그렇죠.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쭉 얘기한 걸 선생이 당했다 쳐봐요. 예?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네, 뭐 저 같아도 많이 화나고 뭐 그럴 것 같아요. 그거 봐요. 사람이 그렇다니까. 에휴. 그럼 그리고 나서 또 뭐 다른 일은 없으셨어요? 그 개새끼가 아버지한테 그랬답디다. 네 아들 얼굴에 꽃피는 날 네 집 가세가 기울기 시작할 거라고. 참 악덕하네요 그 사람도. 아니 근데 또 아이러니한 게 남의 땅에 허락도 없이 몇 자리 쓰는 사람이 왜 그런 저주의 말을 퍼부었을까요? 글쎄 내 말이요. 참나. 근데 얼굴에 꽃핀다는 말은 뭔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보통 뭐 웃음꽃이 피었다라고 표현하지 않나요? 그거겠죠. 뭔가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는 동시에 집안이 망한다. 그거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렇게 해석도 되겠네요 참. 많이 신경 쓰이실 것 같아요. 아주 죽겠어요. 그 자식 때문에. 선생 말 맞다나.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남의 땅에 몇 자리 써놓고 고맙다는 말은 못할 망정. 그게 뭔 짓거리랍니까 그게. 또 혈압 오르네. 씨. 죄송하지만 담배 한 단만 더 피울게요. 네 여기요. 예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은 딱히 이렇다 할 일은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뭐 제 말은 큰일 없이 잘 지내시는지 뭐 그런 거. 예, 뭐 별일 없이 잘 삽니다. 다만 나는 그거죠. 사람이 그런 저주스러운 말을 하니까 신경도 쓰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쵸. 저 같아도 노이로제 걸릴 것 같네요. 이렇게 이야기가 통하는 사람이랑 말이라도 섞으니까 좀 낫네요. 네. 전 뭐 이야기 들어드린 것밖에 없는데요. 뭐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지셨다니까 다행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나 그 새끼한테 한마디를 좀 해야겠어요. 잠깐만요. 여기다 그냥 하면 되죠. 아휴. 야, 이 쌍놈의 새끼야. 넌 저승 가서 보자. 내가 그냥 넌 죽여버릴 거야, 이 새끼야. 야, 이 개새끼 그냥. 씨. 어우, 열받아. 씨. 말하면서 들어봤네. 아, 네. 진정하시고요. 그럼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서 녹음은 마무리하고요. 일단 다 드신 다음에 혹시 커피라도 한 잔 더. 개새끼라는 단어를 자주 입에 올리셨던 43살 어느 분과의 인터뷰다. 부친께서 살아생전 사이가 좋지 않았던 장명가에 대한 증오와 원한이 꽤나 커 보였다. 이야기하는 내내 짜증스러운 말투와 풀어질 줄 몰랐던 찌푸려진 미간이 인상 깊게 남아있다. 언젠가 본인이 생을 다하고 사망을 하게 된다면 집안에 저주를 내린 그 장명가를 저승까지 쫓아가 멱살을 잡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허공에 대고 욕을 하기도 하셨다. 겉으로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나 회상이 적은 듯 보이고 그런 투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그 장면가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라고, 그 사람만 아니었어도 아버지께서는 어쩌면 조금 더 살다 가셨을지도 모른다 라고 자주 언급을 하신 것을 보면 아무리 오랜 세월이라 하더라도 결코 모든 걸 해결해 주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게다가 속이 많이 상하셨는지 금연 10년 차에 접어드는 지금 내게서 연신 담배를 빌려 태우셨으며 내가 소재를 제공해 주셨으니 값을 치러 드리겠다 했지만 한사코 거부를 하셨다. 나는 그래도 값은 치러야 하니 정 그러시면 커피를 한 잔 더 사드리겠다고 말씀드리자 싱긋 웃으시며 그럽시다 라며 받아주셨다. 약 1시간가량을 이야기로 나누며 처음 본 웃는 모습이었다. 나는 사실 이 인터뷰를 진행하며 그분께 혹시 하고 여쭤보려다가 꺼내지 않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네 아들 얼굴에 꼽히는 날 네 집 가세가 기울기 시작할 거다 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하다가 나는 보았다. 그분 얼굴에 피어있는 저승꽃을 말이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 왓슨 귀신의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 귀신의 집은 따로 티켓팅을 하지 않습니다. 앞에 보이는 시계를 왼쪽 손목에 착용하여 주십시오. 이 시계는 여러분들의 위치를 안전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니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한 관람 되십시오. 입장. 저희 귀신의 집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귀신의 집은 최고의 공포를 선사하기 위해 과거 폐정신병원을 수리 및 개조하여 병원 컨셉으로 여러분에게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저희 귀신의 집은 1. 로비 2. 복도 3. 수술실 4. 실험실 5. 병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험할 수 있습니다. 더욱 즐겁고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초등학생 임산부 노약자는 안전을 위해 이용을 금지합니다. 2. 저희 귀신의 집에서는 고객들을 놀래키기 위해 많은 귀신들이 대기 중입니다. 놀라시더라도 폭언 및 폭행을 절대 금지합니다. 3. 고객 입장 후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저희 직원들이 CCTV를 이용하여 고객님들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4. 로비는 가장 큰 구역입니다. 로비 내 안내 데스크 가장 오른쪽 서랍에서 병실 열쇠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획득한 열쇠로 병실에서 공포를 체험하세요. 열쇠의 색은 은색입니다. 5. 수술실은 환자복을 입은 귀신의 괴기한 행위로 여러분에게 심한 불쾌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과도한 행위는 저희가 의도한 연출이며 그렇기에 1번 규칙이 들어갔습니다. 그녀에게 절대 대응하지 마십시오. 6. 병실은 1번에서 6번이 있으며 3번 병실은 폐쇄되었습니다. 2회 병실은 로비에서 획득한 열쇠로 개방할 수 있으며 호기심으로도 3번 방에 열쇠를 끼우지 마십시오. 7. 혹시나 3번 방의 문이 열려 있거나 열었다면 그 즉시 체험을 중단하시고 저희의 지시를 받으셔야 합니다. 8. 체험 도중 어지러움이나 통증을 느끼신다면 머리 위로 손을 들어주세요. 즉시 직원이 개입하겠습니다. 9. 규칙 5번, 6번을 어길 시 반드시 저희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고객님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병실 열쇠는 퇴장 시 출구에 있는 직원에게 전달해 주세요. 저희 귀신의 집에는 수많은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거짓 소문이며 고객들은 즐겁게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3년 3월 28일) 17시 29분 부산 구포역에서 무궁화호 열차 전복사고가 났다. 78명의 사망자와 198명의 부상자를 낸 사고다. 당시 117호 무궁화호는 전 역인 양산 물금역을 지나고 구포역 정차를 앞두고 시속 85km의 속도로 해당 구간을 통과 중이었다. 그러다 사고 지점 100m 전쯤에서 기관사가 지반이 무너진 것을 발견하여 비상급제동을 시도했지만 제동거리가 부족했던 탓에 결국 구덩이 아래로 전복사고가 났다. 사망자 대부분은 6호차에서 나왔으며 뒤따라서 처박힌 5호차에서도 중경상자가 속출했다. 휴지처럼 구겨질 정도로 끔찍하게 파손되었고 그 철덩어리들 사이에 뜯겨져 나온 팔, 다리들이 끼어져 있었다.
바닥엔 붉은 페인트를 쏟아 부은 것처럼 끔찍했고 사고 당일 비까지 내려 현장은 지옥이 따로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부산 구포역 사고 이후에 이상한 괴담이 퍼지기 시작했다. 한 제보자의 얘기다. 구포 역사 안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여기서 일하면서 느낀 게 유난히 미친 사람이 많았다는 것이다.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 많았다고 한다. 몇 가지를 얘기하자면 허공에다 얘기하는 사람, 영무원들이 지나가면 다짜고짜 죽여버리겠다 욕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 술 먹고 역 안에서 허공에 대고 욕하는 사람은 이제 이상하게도 보이지도 않아 일상이 됐다고 했다. 그래서 조금만 술 취해 보이면 철도 경찰들이 바로 역 밖으로 끌어냈다고 했다. 열차 사건 이후 비가 오는 날이면 사람들이 밖에 잘 나가지 않게 되었다. 구포역 부근 기찻길 양옆으로 민가가 쭉 들어서 있다. 신식 건물은 아니고 오래된 빈가 같은 느낌인데 앞에서 어떤 여자가 아기를 안고 비를 맞으며 걸어가고 있었다. 무심코 앞서 지나치면서 옆을 봤더니 아기 얼굴은 없고 아기를 받치고 있는 여자의 오른팔이 없었다. 아기는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역시 기찻길 양옆에 민가 사이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다. 비가 추적추적 오는데 신호대가 없는 기찻길을 건너려는 중이었다. 맞은편에서 긴 치마를 입은 여자가 우산을 쓰고 가만히 서 있었다. 별 생각 없이 기찻길을 지나서 계속 걸어가는데 가까이에서 보니 얼굴이 뭉개진 여자였다. 그리고 발목이 없는 사람들도 종종 보였다고 한다. 다음은 구포역 인근 민가에 사는 사람들 얘기다. 밤 10시 이후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집안이 한 번씩 덜컹덜컹 한다고 한다. 이제 곧 기차가 지나가겠구나 하고 생각하는데 한참이 흘러도 기차는 안 지나간다. 분명 기차 소리는 들리는데 창밖을 보면 조용했다. 동네 주민은 처음 뵙네요. 정말요? 네. 제가 처음이에요? 네. 그럼 시작할게요. 네. 네. 그럼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럼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우선에 제가 친구가 2명 있어요. 그 혜영이랑 소민이 얘네 둘이 동거하거든요. 아, 네네네. 제가 그날 이 친구들 집에 놀러 갔었는데 밤에 치맥 한잔 하자고 해서 배민으로 치킨 시키고 그러다가 심심하던 차에 저희끼리 그거 하자 그랬어요. 그러면은 제가 다른 의도는 없는데요. 초중고 내내 왕따를 당했다고 하지 않으셨었나요? 네. 근데 또 친구 있어요. 아, 네네.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계속 해주세요. 혹시 그 아가야 이리온 아세요? 네? 아가야 이리온. 그게 뭐예요?
책인가요? 아니요, 그 일종의 그 강령술 같은 건데, 아, 네네. 예, 그때 그 상황이 집에 불을 다 끄고 제가 벽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눈을 감고 팔을 쭉 내려드린 다음에 혜영이가 주문을 여는 거예요. 주문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오늘은 너의 생일이야. 너는 생일 선물로 손목시계를 선물 받았어. 너는 너무 기뻐서 운동장을 3바퀴 뛰었어. 이러면 막 그때 벽 쪽에 서 있는 사람의 팔을 막 X자로 3에 막 교차시키는 거야. 응. 아, 네네. 존나 교차시키다가 너는 손목시계를 학교에 가져가서 애들한테 자랑했어. 그리고 집에 돌아와 보니 손목시계를 잃어버린 거야. 너는 손목시계를 찾기 위해 운동장을 3바퀴 돌았어. 이때도 다시 당하는 사람의 팔을 X자로 막 이렇게 교차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손목시계를 찾지 못했어. 나는 다시 한번 공동묘지로 달려가서 공동묘지 2바퀴 돌았어. 팔을 X자로 2회 교차시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자 너는 슬퍼서 주저앉았어. 그때 네 뒤에 어떤 할머니가 아가야 이리요, 아가야 이리요 막 이러는 거야. 좀 무섭네요. 그래서요? 예, 그때 그 마지막에 아가야 이리온 할 때 반복해서 말할 때 그 원래 당하는 사람 팔이 저절로 올라가게 되는데 어느 정도 올라가면 손을 탁 쳐야 되거든요. 내리쳐야 돼요. 네네. 응. 근데 한참 집중하고 있는데 손에 갑자기 탁 하는 충격이 느껴져가지고 엄청 놀라면서 눈을 떴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혜영이가 손을 공손히 모으고서 어이없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불을 다 껐는데 보여요? 표정이? 왜 눈이 어두운 상황에 익숙해지면 어느 정도 보이잖아요. 네네. 네. 계속 말씀해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진짜 까먹었네. 혜영이 얼굴이 진짜 너 왜 그러는 그 표정인 거죠. 제가 그래서 왜 뭔데 물어보니까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멍하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네, 계속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애들이 장난치는 줄 알고 재미없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소민이는 침대에 걸터 앉아 있었고 혜영이는 제가 눈 떴을 때 손을 모으고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혜영이가 장난을 친 거라면 제가 눈을 뜨는 동시에 손을 내리는 게 보여야 맞는 건데 전혀 그런 걸 못 느꼈거든요. 저 어두워서 뭐 잘못 보신 건 혹시 아닐까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분명히 손을 내리치는 동시에 눈을 떴고 뜨자마자 혜영이 자세가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럼 그때 있던 친구분들 말고 뭐 다른 제3자가 그 행위에 뭐 관여를 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 분명히 누군가 있었어요 그때. 네. 거짓말 같죠? 네? 거짓말 같냐고. 아니요. 진짜라고 정말로. 네, 뭐 거짓말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그래서 뭐 그 다음은 어떻게 하셨어요? 무섭다고 불 다 켜고 그냥 치킨 와서 먹고 끝났어요. 그 후로 뭐 따로 별일도 없었고요. 네, 딱히. 내용이 좀 무섭긴 한데 짧긴 하네요 조금. 그러게요. 제가 준비를 좀 더 했어야 됐는데. 괜찮습니다. 저 그러면은 네. 여기까지만 할까요? 예. 그래요. 이 커피만 다 마시고 나가요. 네. 그럼 천천히 드세요. 저는 저 인터뷰 내용 좀 훑어볼게요. 네.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한 여성분과의 인터뷰이다. 나는 이것을 끝으로 더 이상의 인터뷰를 진행하지 않았다. 아무래도 그래야 할 것 같았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듣고 소재도 제공받고 여러모로 괜찮은 취지였다고 생각했었다. 내가 인터뷰를 중단한 건 사실 이분과의 대화를 끝마치고 인터뷰 내용을 살피면서 든 생각 때문이다. 이야기로 쓰기엔 너무 짧은데 다른 이야기는 없는지 물어봐야 하나 라고 눈치를 살피고 있었지만 나와의 만남이 그리 유쾌하지 않았던지 영 떨떠름한 얼굴을 하고 계셔서
금방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야 우리가 만나기 전에 그녀가 내게 했던 말이 다시금 떠올랐다. 저 진짜 학교 다닐 때 초중고 내내 왕따였거든요.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요. 왕따를 당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대학생도 아니고 백수라고 했는데 뭔가 일부러 이야기를 만들어냈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앞서 언급한 김혜영, 정소민 이 두 사람이 실존은 하는 인물인가 하는 생각에 다다랐다.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사람은 혹시 친구들이 아니라 인형들이랑 강령술을 한 게 아닐까 하는. 두 친구가 이런저런 말을 했다는 언급도 없고 오직 표정들에 대한 내용들만 있었으며 혜영이라는 사람이 강령술 주문을 외우는 단락 외에는 그 두 사람이 말을 했다는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무서운 이야기를 많이 접하다 보면 사람이 괜히 별일도 아닌 걸 자꾸만 그런 쪽으로 치중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 단순히 나의 과민 반응이라 생각을 하고 넘겼지만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나는 궁금하다. 그녀는 누구랑 강령술을 한 걸까? 모든 가정이 두려워하는 악몽일 것이다. 그날은 아내도 나도 쉬는 날이어서 가족만의 시간을 가질 겸 아들을 데리고 점심을 먹으러 나갔다. 하지만 집에 돌아왔을 때쯤 느낌이 좋지 않았다. 집이 가까워져 올수록 점점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다. 마침내 시야에 들어온 집은 현관이 활짝 열린 상태였다. 침입자가 있었다. 아직 침입자가 안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족에게 밖에서 기다리라고 말한 다음 혼자 들어갔다. 둘은 내 말에 따라 밖에 남았고 나는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집으로 들어갔다. 거실로 가자 부서진 가구와 엉망이 된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침입자가 뭘 찾고 있었나? 우리를 해치려고 들어온 건가? 왜 하필 우리 집이지? 왜 하필 우리 가족이야? 다음은 부엌이었다. 냉장고가 거의 비어 있었다. 온갖 식기와 음식이 부엌에 널려 있었다. 도대체 누가 우리 집에 들어온단 말인가? 먹을 게 필요했던 노숙자? 만약 그렇다면 대체 거실은 왜 그렇게 엉망으로 만든 걸까? 그때 소리가 들렸다. 침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역시 침입자는 아직 집에 있었다. 아내와 아들에게 밖에서 기다리라고 한 게 천운이라고 생각했다. 아직 침입의 목적이 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곧 그놈과 맞닥뜨릴 셈이었다. 대체 왜 들어온 건지 물어볼 생각이었다. 아주 천천히 침실로 향했다. 문에 다다라 문틈으로 나오는 빛 한 줄기에 집중했다. 빛 사이로 어지러이 움직이는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다.
나는 문에 손을 대고 심호흡을 한 다음 문 건너편에 있는 존재에 대비했다. 문을 밀고 강한 의지로 방문에 발을 디뎠다. 그리고 눈에 들어온 광경은 믿을 수 없었다. 실제로 눈을 비비며 이게 꿈인가 고민하기까지 했다. 그곳, 그러니까 내 아들의 침대에 있는 것은 곱슬곱슬한 금발 머리카락을 가진 소녀였다. 소녀는 토끼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잔뜩 겁에 질린 모습이었다. 내가 아이보다 최소 60cm는 더 크고 무게도 40kg는 좋게 더 나갔을 테니까. 어린 소녀에겐 내 모습이 그야말로 놀라운 광경이었으리라. 하지만 그것도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오기 전에나 생각할 일이다. 난 밖에서 기다리던 아내와 아들을 불렀다. 인간이에요? 아빠? 그러네. 우리 아가곰 저녁 식사가 제 발로 왔구나. 자, 이리 오렴.